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동화 속에서 배우는 그 사랑과 지혜를 페루의 동화 막내 꼬마 엄지에서 배우겠습니다. 시련과 선물이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산다는 것은 사실 시련의 연속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혹은 옛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시련은 고난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내 앞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은 지금은 굉장히 높고 단단해 보이지만은 내가 성장하면은 어느 날인가 그 벽은 더 이상 내가 허물어야 할 벽이 아니고 그 벽을 이미 나는 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그 어린 왕자 혹은 꼬마 왕자, 막내 왕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 막내 엄지는 아주 어리고 약하게 태어났지만은 생각이 깊고 또 행동하고 있어 형제들을 결국은 이끌고 가장 낮고 작은 엄지 손가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최고야 하는 표지가 되듯이 그 시련 속에서 그 엄지처럼 성숙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약하고 어리다는 것이 됩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많은 동화 작가들이 다 동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동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샤르 베로나 혹은 여러분들이 동화의 왕이라고 하죠. 안델센이나 혹은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나 모두 동화라는 것은 우화이고 즉 뭐예요? 그 이솝의 우화처럼 동물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입을 통해서 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시인이 예술이 있고 무엇보다도 진리가 숨어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화를 같이 읽거나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련의 삶에 숨어있는 경이로운 선물, 즉 우리가 그걸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보물이죠. 진리의 힘을 찾는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는 훈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작은 것에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시를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석주님의 대추 하나리죠.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자, 여러분의 삶에는 태풍과 천둥이과 혹은 벼락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그 샤르 베로 하면은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은 옆에 있는 그 8편의 동화를 쓴 작가입니다. 많이들 알고 있을 텐지만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알려지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혹은 빨간 모자, 푸른 수염, 고양이 선생 또는 장하시는 고양이 요정들 혹은 신데렐라 또는 작은 유리구두, 도가머리 리케, 막내 꼬마 엄지 이렇게 8편의 산문을 텍스트로 쓴 것이죠. 그래서 문학 텍스트로 썼습니다. 이게 산문으로 썼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 17세기만 하더라도 모든 희곡이나 그 우화 같은 것은 전부 운문으로 썼고 페루가 처음으로 문학 텍스트인 산문으로 쓴 이야기이죠. 그러면은 그 페루도 이 막내 엄지를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그래서 막내 엄지가 가장 페루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한 부자로 태어났죠. 할아버지가 커다란 사업을 하였고 또 그래서 아들인 그 페루의 아버지를 변호사를 만들었고 그 아버지 또 굉장한 재산가인 여자와 결혼을 하여가지고 7남매를 뒀는데 이제 부를 전부 갖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명예죠. 그래서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그 귀족을 만들 수는 없고 그 귀족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제를 만들고 싶어서 막내인 페로는
사제가 되기를 바랬는데 베로의 적성에 그 사제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사제라는 적성이 맞지 않았다기보다는 그 종교 사상이 굉장히 개혁적이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사상인 예수의 그 마음에 들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 샤를 베로는 이제 학교도 일찍 혼자 뛰쳐나와서 독학을 하면서 그래도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23세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지만은 그리고 굉장히 그 변호를 논리 있게 잘 하였지만은 그것이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세무총감이 된 둘째 형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사무실에는 또 도서관이 같이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그냥 책을 읽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독서를 많이 하였고 또 꿈이 문학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라퐁테누아 같은 우화 작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굉장한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막 그 이렇게 할 수 없이 그 형의 그 사무실에서 소일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한 29세 되는 그 베로가 29세 되는 해에 돌아가시고 굉장한 재산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큰 저택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저택을 내부 수리를 하는 일을 이제 할 일 없는 이 베로가 맡게 되었는데 바로 이 일이 베로를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였습니다. 적성에 딱 맞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 시절에는 그 루브르가 궁이었는데 루브르에서 베르사유로 궁을 옮기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베르사유의 그 내부 그를 잘 장식할 사람이 필요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 그 집을 잘 수리한 것은 그때 유행하던 살롱 문학의 중심이 되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학인들, 궁정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재치 있는 그 문학들, 그 소설이라든가 시들을 발표하였죠. 여기에서도 베로가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실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루이 14세가 왕이 되었을 때 재상이 되는 꼴베르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꼴베르의 그 오른팔이 돼가지고 그 1682년에야 베르사유가 궁이 완성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1663년 35세부터 59세까지 완전히 그 꼴베르의 제2인자가 돼가지고 바쁜 그 궁정인의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1683년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이 완성된 1년 후에 그 꼴베르가 사망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베로도 같이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꼴베르가 그 시절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덩달아서 베로도 굉장히 바빴죠. 같이 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44세에 하였고 그때 19세 마리 기숑이라는 그 수녀원에 있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으면 40살 난 사람이 19세의 소녀와 결혼한다면은 막 뭐라 그러겠어요. 굉장히 부러워하던가 뭐라 그럴 텐데 이 시절에 꼴베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도대체 그 여자가 그 지참금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그래서 지참금이 적은 것을 알고는 다른 여자 내가 지참금 많은 여자 소개해줄게. 다른 여자랑 결혼하라. 그랬는데 베로는 그 지참금 때문에 하는 결혼이 아니라 이미 가족끼리 알고 지냈고 또 아마 한 번 결혼하겠다고 한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서 하였고 그러나 6년밖에 결혼 생활을 못했고 그 사이 4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인 피에르가 태어난 지 그 6개월 후에 그 부인이 죽죠. 그래서 그 50세에 홀로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장가를 들지 않고 베로는 혼자서 4남매를 계속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55세 때 그 은퇴를 하게 되는데 말이 은퇴이지 꼴베르가 사망하니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였죠. 그래서 그 소 아카데미 회원이었는데 거기서 제명이 됐기 때문에 그 연금, 문인들이 받는 연금도 받을 수가 없이 나왔지만은 자유롭게 그 자녀 교육에 몰두할 수 있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문인 활동에도 힘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 회원이라는 그 회원으로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 나라에서 어떤 커다란 축하연이라든가 황태자가 태어났다든가 이럴 때는 찬양시를 가장 잘 짓는 페로이기 때문에 페로를 초청해서 꼭 시를 이렇게 짓고 낭송하게 하였죠. 그래서 이제 59세쯤 됐을 적에 바로 루이 대왕의 색이라는 시를 낭독했는데, 이것은 그 시절에는 그리스 로마의 문학인, 고전 문학이 아니면은 문학인으로서의 대접을 못했던 그러한 시절에 바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17세기 프랑스에 있는 작가들이 현대의 그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것이 결코 라틴어로 쓰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작가의 작품과 견주어 아주 거의 비슷한 혹은 더 월등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고전주의를 숭배하는 문인들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유럽 전체에 거쳐서 신구 논쟁이라는 굉장한 그 투쟁의 출발이 됩니다. 결국은 페로가 승리를 하였고, 그래서 그 문학사에는 페로가 그 문학인으로는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 논쟁의 승리자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69세 가서야 69세까지 혹은 65세까지 굉장히 많은 문인들로부터 화살과 같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화해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동화를 듣고 자랐다면 저렇게 그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러한 날카로운 말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를, 즉 여러분들이 페로 동화하는 그 동화들을 내서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그 옛 이야기를 소재로 하였다는 것은 옛 이야기가 굉장히 그 멸시당하고 있는 허술그레한 이야기로 됐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이름으로, 왜냐면 명망이 있는 문인이었으니까 낼 수가 없어서 막내 아들 이름으로 출판을 하였고, 그러나 막내 아들이 곧 군대를 갔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딸씩 가서 1년도 안 된 딸이 아이를 낳다 죽고, 이렇게 그 4남매 중에서 겨우 둘째만 남은 상태에서 75세에 페로는 별세를 합니다. 즉 이 세상과 분리된다는 건데, 제가 분리라는 용어를 일부러 자꾸 쓰는 이유는 모든 동화에서 시련은 바로 이 분리입니다. 부모님과의 떨어짐, 또 아는 사람과의 분리, 혹은 자기와 자기가 또 심지어 분리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페로 동화에 대해서 동화들은 많이 읽었어도 페로 동화를 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페로 동화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페로 동화집의 제목이 스토리들 또는 옛 이야기들, 스토리가 히스토리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교훈첨가, 이렇게 세 종류의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세기 올 때까지 많은 학자들, 특히 민담 학자들은 앞에 붙은 스토리라든가 뒤에 붙은 교훈은 전부 빼버리고, 요즘도 동화는 전부 두 가지를 삭제하고 가운데 있는 옛 이야기만을 내놓으면서도 또 페로 동화라 하지 않고 페로 민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동화를 소개할 적마다 페로 동화는 민담이 아닙니다. 물론 민담을 소재로 했지만은 소재보다 중요한 것이 그 소재를 가지고 창조하는 방법이죠. 미술도 마찬가지죠. 같은 소재를 가지고 그리더라도 다 지각이 다른 그 예술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페로 동화를 앞으로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진지하게 탐구하듯이 동화를 읽고 싶다 하는 사람에는 적어도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즉 옛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그 작가가 쓰면서 나오는 시대적인 간증, 우리가 나의 간증, 일생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를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is is my story 그러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되죠. 혹은 그 시대의 현대 역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야사 같은 종류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로도 자기 동화에 대해서는 결코 얘기를 안 했는데, 단지 곤두사파, 조금 이따 보겠는데
사파를 내놓으면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의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목을 굉장히 신경 써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동화의 제목은 바로 피에로가 붙인 그 동화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작가가 스스로 그 시절에 맞는 약간 익살스러운 듯한 교훈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동화를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그 책을 넘기면은 처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사파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 페로의 자녀가 그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3남매죠. 딸하고 막내하고 이제 둘째 아들인데, 그리고 앞에 있는 유모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마르고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가 두 번째는 바로크 시대의 그 둥글둥글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동화 그리면 전부 아이들 둥그렇게 잘 그리죠. 그런 걸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책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그림책이 어떤 수없이 다른 종류의 그림으로 표시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두 종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유모가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유모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은 유모가 굉장한 지성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남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그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그 종교 탄압 때문에 그 결코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외국으로 몰래 숨어가서 살아야 할 그런 개신교 여인들이었고, 이 시절에 가장 그 지혜로운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여인들이 바로 이 위그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 유모는 굉장한 그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내가 막 창조한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그대로 옮겼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은 내 이야기에서는 허황된 이야기로 듣지 말고 진리를 보아야 한다. 근데 진리라는 것이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지까지 많은 사람들이 페로 동화를 많이 읽었어도 연구를 정말 진지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민담에 대한 연구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어느 사람이 들려줬느냐,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또 뭐가 달라지냐면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가능하면은 성실하게 내용을 옮기려 하지만 또 저의 의견이 있고 듣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라는 옛 이야기 그대로 고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는 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화라는 것은 가장 새로운 오늘의 이야기이고 또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들이 떠들고 잡담하는 모든 이야기가 문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문학을 서사 문학이라고 하는데 초기 상태하고 끝의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동화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쭉 읽으면서 변화되지 않은 것 같지만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성장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 이야기가 이야기성이 있는 이야기고 이것이 문학 텍스트 동화로 실현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그 민담학자들이 사실은 굉장한 일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세계의 민담들을 전부 분류하였는데 그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참고하면은 오늘 배울 작은 막내 엄지, 제가 가끔 가다가 뭐예요? 그 꼬마 막내 엄지 혹은 막내 꼬마 엄지, 작은 막내 엄지 이렇게 여러 개로 쓰고 있는데 아니면 할 때마다 자꾸 이걸 어떤 제목으로 해야 될까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작은 막내 엄지 이야기는 숲에 버려진 아이들형입니다. 민담형에서 엄지 소년형이 따로 있어요. 근데 막내 엄지는 엄지형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말하자면 숲에 버려진 아이들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용히 읽을 수 있으면 읽었으면 좋은데 이 이야기가 끝에 약간
그 시절의 얘기를 하면서 그 시대에 대한 약간 비판을 하면서 그것을 익살스럽게 표현해 줍니다. 왜냐면 시대에 따라서 그때 17세기에 쓴 이야기가 그 다음 세대 사람한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죠. 물론 뾰로가 앞섰기 때문에 쓴 것이지. 그래서 뾰로의 이야기는 또 익살담에 들어갑니다. 그냥 민담에 들어가지 않고 익살담에 들어갑니다. 오늘 작은 막내 엄지 혹은 막내 꼬마 엄지도 바로 익살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뾰로를 안티 작가라고 불러요. 이렇게 도전적인 작가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지성인들을 얘기할 적에 안티가 아니면 지성인이 아니다 한답니다. 왜냐면 무엇인가가 새로운 것을 자꾸 반전하면서 내놓는 사람이죠. 그래서 옛 이야기 감히 명성 있는 작가와 행정인이 쓸 수 없는 옛 이야기를 소재로 썼고 또 결코 그 시절에 유모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머가 들려진 이야기를 쓴 데다가 또 익살스러운 교훈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동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작업이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막내 아들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뾰로 동화는 또 민담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대상자를 청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 때 시집가기 전에 한 공주에게 헌사를 하면서 누구나 여러분들도 청소년은 다 미래의 지도자이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의 주인이 돼야 되고 결혼을 하면 가정의 주인이 되고 가정이 다스려지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이런 것처럼 미래의 지도자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인 진리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옛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읽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금방 뾰로한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베르사유 궁전을 지을 때부터 뾰로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의 청소년을 위한 이 동화의 구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미로라는 문학집이 서면서 실제로 베르사유에 있는 미로 정원인데요. 거기에다가 우아시를 이렇게 놓으면서 청소년의 가지고 있는 문학인의 꿈을 실 수가 있었고 또 베르사유 궁에서 들어갈 때부터 이미 35세부터 55세까지 20년간 일한 그러한 공인, 행정인으로서의 경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머로서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동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고 70세, 거의 우리나라 나이는 70세죠. 70세 가서야 쓴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냥 남이 하는 이야기 함부로 그대로 옮긴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향해서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진리의 길이고 이걸 우리는 예적 길이라고 부르고 그 예적 길은 여러분이 평안을 얻는 길인데 지혜와 사랑의 길로 안내하는 교육적인 안내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동화가 너무 교육적이라 재미없다고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읽고 다시 시집가기 전에 읽고 또 할머니 돼서 읽을 적마다 새로운 맛이 우러나는 아주 진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베르사유 미로라는 것이 베르사유 미로 정원이 있고 우화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정원은 베르사유 궁을 글 적에 정원 설계가 굉장하죠. 그래서 르노트르라는 아주 정원사의 제1인자를 꼽히는 사람이 설계로 1665년에 이미 설계가 되었는데 설계된 지 4년 만에 뾰로가 루이 14세기에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모든 내가 아무리 이 궁을 위해서 많은 설계를 하고 일을 하였더라도 그것은 나의 이름으로 하나도 공을 돌리지 않아도 다 됩니다. 그러나 이 베르사유 정원만은 제발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미로이고 내 자신이 항상 미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뾰로의 설계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굉장한 정원이었는데 저것이 굉장히 뭐예요? 그 돈이 많이 들고 지금 아마 지금으로서도 그저 분순이 이렇게 가꾸는데 경제적인 힘이 재정적인 힘이 뒷받침이 안 되는지 지금은 없어져서 옥수수밭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여기가 늪지대였는데 뭐죠? 39개, 40개 정도의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분수에다가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동물들 333개의 그 동물들이 전부 조각이 되어 있고 그 앞에는 그 이솝 우화를 이렇게 덮고는 이솝 우화를 가지고 요약을 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의 시로 다시 새롭게 번안을 하였죠. 그래서 베르사유 정원 남쪽 숲에 조성되어 있는 숲인데 여러분이 언제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되거든 베르사유 궁에 비록 옥수수밭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면서 아 여기가 바로 옛날 그 화려했던 미로 정원이구나 하면서 오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그 우화집 다시 한번 그 우화집이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이솝 우화를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늑대와 두상이라는 걸 하는데 그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은 늑대 한 마리가 어느 조각가의 집에서 멋진 두상을 보고는 말하였습니다. 참 멋지게 잘 조각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네. 왜냐하면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분별력도 없으니 말이야. 그렇죠. 조각가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러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죠. 페로가 바로 그 옆에다가 사랑의 교훈을, 교훈을 사랑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이솝 우화가 지혜를 나타낸다 하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는 교훈인데 여기서 사랑은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실제의 사랑이니 결혼에 대해서 많은 그 갈등들을 겪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랑도 얘기합니다. 특히 황태자가 앞으로 건전하게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는 교훈을 집어넣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꽉 붙들어 두기 위해서는 아름다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꼭 지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적은 것이죠. 그래서 미로에서 헤맬 때는 계속 헤매면서 앞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렇게 분수샘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쉬면서 그러면서 지혜도 듣고 옛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그 사랑의 교훈으로 만든 것도 읽으면서 내가 앞길을 이렇게 쉬면서 상상하면은 미로가 더 이상 미로가 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동화에서 자꾸 그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동화 번역을 할 적에 제일 먼저 막히는 거가 바로 이 제목 따름입니다. 이게 뿌띠인데 이게 뿌띠라는 말은 여러분이 작다라는 말로 많이 알렸죠. 작다라는 뜻도 있고 어리다라는 뜻도 있고 두 가지가 귀엽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뿌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엄지 손가락을 얘기하는데 뿌스입니다. 실제로는 뿌스에다가 우리가 소의 새끼를 뭐라고 그래요? 송아지 하는 것처럼 어린 새끼한테 붙여주는 그런 의대라는 그 지소형 전미사를 붙여줬죠. 작은 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말 망하지 않은 것처럼 엄지가 이렇게 큰 어른의 엄지가 아니라 아주 새끼 엄지죠. 새끼 손가락인데. 그래서 작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아주 작고도 작은 엄지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그 작고 가장 늦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막내라는 표현이 그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페로가 막내로 태어났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또 제일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막내라는 표현이 은연중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엄지는 꼭 들어가야 되죠. 이게 엄지. 엄지라는 것이 손가락 중에서 가장 낮지만은 또 키가 작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또 가장 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지라는 것은 낮고 어리다고 보기보다는 내가 최고야 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낮고 어리다는 표시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이가 가장 그 어리지만 제일 왕이죠. 어린이가 뭐라 그러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꼼짝을 못합니다. 또 사회 약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왜 약자들이 강하냐 그러지만은 이제 예전에는 그 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점점 그 뼈로가 앞을 본 곳인데
약자들이 지르는 소리에는 강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장 작은 나라죠. 그러니까 가장 작았는데다 반쪽이 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지구로 해서 내려다보면은 참으로 작고도 작은 나라구나. 근데 우리가 실망만 하고 뭐야 어쩌나 이러면서 절망만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작은 것들이 다 최고가 될 것이라는 미래의 꿈을 지니고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한테 그러한 꿈을 줄 수 있는 것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늦게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났지만은 가장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됐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그 막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제목이 가장 좋을 것인가? 저는 이 작은 왕자, 어린 왕자 이런 것처럼 어린 그 엄지 이런 말도 쓸까? 혹은 작은 엄지 그럴까? 혹은 막내를 살리려면 작은 막내 엄지. 그러다가 집안에서 부를 적에는 되게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막내야 막내야 부르던가 아니면 꼬마야 꼬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꼬마 엄지라고 이번에는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안 얘기를 합니다. 그 동화는 그 가족 소개를 먼저 시작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가족 소개를 굉장히 짧게 해요. 민담이나 다른 소설에서는 굉장히 길게 합니다. 마치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한 시련이라든가 서러움이 가족의 탓으로 치는데 이 동화에서는 아닙니다. 가족의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죠, 부모들. 그런데 그건 빨리 지나갑니다. 그 부모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죠. 그래서 그 아주 가난한 것은 나무꾼 그러면 남자만 나무꾼이 아니라 부부가 다 나무꾼이죠. 그 다음에 그 왜 가난하다고 이 부부들은 생각하냐면은 자식들은 많은데 하나도 돈벌이 하는 아이가 없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맏아들이 10살이고 막내가 7살입니다. 그러면 7명입니다. 여기에는 뭐예요? 쌍둥이들이 몇 쌍 있겠죠. 페로는 이렇게 쌍둥이 자녀들을 꼭꼭 내보내면서 결코 그의 작품에 쌍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쌍둥이로 태어난 것이 굉장한 어떤 알게 모르게 주는 그 콤플렉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이 숲에 버려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숲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찢어지는 괴로운 가슴으로 아이들을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들의 대화를 바로 주인공인 꼬마 엄지가 듣습니다. 아주 가장 작고 가장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꼬마 엄지, 꼬마야 꼬마야 하던가 막내야 막내야 했을 것 같은데 보통은 꼬마야 꼬마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꼬마는 가장 배려심도 많고 굉장히 생각이 깊은데 그걸 그 주위 형제들은 모자란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늘 구박을 하였죠. 그러나 가장 경청을 하는 사람이고 섬세하고 사려 깊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의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작은 진리라도 가르쳐 준다 하면은 경청하는 경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배려합니다. 아주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혼자 듣고서는 금방 형제들한테 나 이런 말 들었다 하고서 막 뭐예요? 다 이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여러 식구들 모든 걸 배려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서 나서죠. 그래서 이제 아침 밤새 고민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리고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혼자 캄캄한 새벽입니다. 캄캄한 새벽에 형들도 깨우지 않고 혼자 냇가로 가가지고 흰 조약돌을 전부 잔뜩 주워가지고는 호주머니에다가 가득 채웁니다. 시적인 표현은 담뿍 채우는데 담뿍이 아니라 아주 가득 채우죠. 그러고는 그 형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아침을 들고서는 모두 집을 나와서 이제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자꾸 들어가서 굉장히 울창한 숲으로 들어간 후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막 떠들고 노는 사이에 아이들 몰래 이제 도망쳐서 집으로 가죠. 자, 그래서 놀다 보니까 부모들은 없고 자기들 혼자 아주 컴컴한 숲속에 남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막 울부짖습니다. 울부짖는다는 거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울부짖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고아원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 할머니한테서라도 자라다 온 아이들은 와서 운답니다. 그러나 북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정이 없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라든가 그냥 버려진 아이들이 와서는 도대체 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형들도 막 우는 거가, 왜 동생도 안 우는데 큰 형이 우냐 그랬지만은 이제 소리치며 운다는 거, 동화에서 운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날 한번 정말 살고 싶다면은 커다란 소리로 울면은 그때 바로 여러분한테 위로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엄지만은 태어나죠. 왜냐하면 가면서 전부 조약돌을 이렇게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 꼬마 엄지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들아, 물론 이게 형들하고 제가 번역을 했지만은 이 형제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 하지만은 나는 형들을 분명히 집으로 들어갔으니까 나만 따라와. 이것이 그냥 동화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두려워 말고 나만 따라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형들아 두려워 말고 나만 따라와를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이 이 어린 왕자가네요. 이게 왜요? 꼬마 엄지의 아주 중요한 주제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였어요. 다 같이. 꼬마 때문에, 막내 때문에. 그런데도 감히 집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부모한테도 뭐예요? 주눅이 들어있죠. 두려워하죠. 그래서 문으로 빼끔히 뭐예요?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하는 말을 엿듣죠. 마침 그런데 부모들이 어쨌어요? 옛날에 누구한테, 영주한테 빌려줬던 돈을 받게 돼가지고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그냥 소고기 세끼 분량의 많은 고기를 사가지고 실컷 배불리 먹고 나서는 사실 본인들의 배가 불러지니까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버려진 자식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엄마가 남편 막 원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우리 애들 어디가 있을꼬 하면서 막 우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우리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시입니다. 그렇게 결핍된 것이 다시 채워지는 그러한 행복,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행복은 항상 잠시죠. 다시 예전과 같은 가난에 빠지니까 다시 부모들은 뭐예요? 다시 아이들을 버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꼬마 엄지가 이번에는 뭐예요? 문이 이게 이중으로 잠겨져 있어서 잘 들을 수도 없었는데다가 문이 또 잠겨져 있어서 자가를 아침에 주스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점심으로 마련해주는 빵을 꾹꾹 눌러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하나씩 뜯으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빽빽한 곳에 아이들을 남기고서는 부모가 도망을 가지만은 그 꼬마 엄지는 내가 빵을 뿌려놨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는데 항상 그렇게 다른 일이 항상 나오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 빵 조각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요? 새들이 다 쪼아먹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길을 잃었을 때는 가면 갈수록 더 길을 잃게 되는 그런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캄캄해지니까 늑대 울음소리 들리죠. 또 비는 막 쏟아졌다 합니다. 장대비는 내리니까 아이들은 전부 흙으로 범벅이 됐고, 그랬으니까 막 어쩔 줄 몰라서 형들이 막 울부짖고 있을 때 이 막내 꼬마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뭔가를 꼭대기로 올라가면 볼 수 있죠. 그랬더니 멀리서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찾아서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도착한 식인귀 집은 부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집에서 식인귀한테 잡혀먹나, 그다음에 숲에 가서 동물들한테 잡혀먹나, 다 죽음의 길이니까 차라리 집에서 식인귀한테 잡혀먹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자, 어쩌면 또 너희들을 아침까지는 숨겨둘 수도 있겠다 하고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저녁 때 식인귀가 들어오더니 벌써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침대 밑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숨겨놨는데 신선한 살코기 냄새가 막 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침대 밑에 아이들을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는 부인이 뭐라 그래요. 그 아이들도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부인이 살살 남편을 달랩니다. 우리 집엔 이렇게 지금 신선한 살코기도 많고 또 맛있는 포도주도 있으니까 저 아이들은 내일 먹지 오늘 다 먹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부인의 말을 듣고 식인귀가 그리고선 들어서 잡니다. 근데 꼬마 엄지는 생각이 깊다 했죠. 식인귀가 아무리 잠을 자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분명히 잠자는 밤중에 내려와가지고는 자기들의 목을 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생각하다가 식인귀의 딸들이었는데 7한테는 전부 머리에 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쓰고 갔던 모자하고 관을 전부 바꿔놓고는 그리고서는 이제 가만히 누워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식인귀가 깨어나가지고는 이럽니다. 아유,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 아이들을 죽였어야 되는데 하고서 후회를 하고는 내려와서 이렇게 소년들한테 이렇게 가봤더니 뭐예요? 자기 딸의 황금 머리관이 있죠. 대개 여러분들 동화에 나오는 식인귀들은 몸집도 크고 그다음에 욕심과 뭐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거의 눈이 잘 안 보이는 걸로 잘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눈이 어둡기도 하지만은 욕심에 눈이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자기 딸들 가니까 소년들이 썼던 모자를 쓴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식인귀가 다시 올라서 잠이 드니까는 막내 엄지가 형들을 깨워가지고 우리 빨리 도망가자고. 그래서 밤새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부인이 보니까 자기 딸들이 전부 죽어 있는 걸로 봤으니 기절을 했고, 또 식인귀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생각하고는 칠리 장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마법 장화입니다. 이걸 신으면은 단숨에 원래는 칠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은 백리를 가는 겁니다. 백리를 가는 신발인데 그냥 듣기 좋으라고 칠리 장화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들을 전부 찾아서 죽여야겠다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소년들이 밤새 달렸다 하더라도 식인귀가 오는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식인귀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얼른 바위가 하나 속이 비어있는 바위가 있었는데 형들을 속이 텅 빈 바위 속에다가 숨기고도 자기는 가만히 몸을 숨기고는 식인귀가 어떻게 하나 하고 식인귀의 행동을 감시합니다. 근데 식인귀도 이제 밤새 술을 마시고 또 굉장히 달려왔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바위에 앉자마자 잠이 듭니다. 막내가 굉장히 담대하죠. 여러분들 지혜롭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얼른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가 지혜만이 아니라 실천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형들을 빨리 저쪽 그림에서 보이죠. 도망을 가게 하고서는 본인은 저 신발을 벗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신발인데 마법의 신발이기 때문에 벗겨진 다음에 이 막내가 신으니까 막내의 발에 딱 맞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집으로 막 이 식인귀 집으로 달려가죠. 빨리 달려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서는 부인한테 아이고 지금 아저씨가 강도들한테 붙들렸는데 빨리 금과 은 전부 내놓지 않으면 전부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바로 자기를 발견하고는 빨리 집에 가가지고 돈을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이 칠리 장화를 신고 가야 아줌마가 의심하지 않을 거라면서 장화를 주었다고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식인귀는 비록 어린이를 잡아먹지만은
남편으로서는 아마 좋았었답니다. 그래서 식인귀 부인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꼬마 엄지에게 줍니다. 그리고서서 식인귀의 모든 재산을 걸머쥔 그 엄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굉장한 환영을 받죠. 그런 다음에 이것으로 끝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요즘 생각하면 그 나쁜 거 아니야. 응?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준 부인을 속이고서는 그 재산을 전부 빼돌렸으니까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먼 미래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이 끝을 다 여러 가지로 바꿔놨습니다. 지금 어떻게 다시 바꿨냐면 들은 얘기 그대로 썼다고 하나는 해놓고 그 다음에는 막내 엄지가 마법의 칠리 장화를 훔치기는 했지만은 이 훔친 것만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식인귀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만 했으니까 이 식인귀한테 장화가 있는 한 아이들은 계속 잡혀먹으니까 훔쳐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인데 그 칠리 장화를 신고 부인한테 간 것이 아니라 그 왕한테 갔습니다. 왕한테 가지고 그때 조금 전에 여러분이 들었죠. 스페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전쟁터에 이제 많은 군대 소식이 그 통신망이 요즘처럼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왕자가 그 전쟁 소식을 왕한테 전하면서 굉장히 후한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렇게 후한 상금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귀부인들의 애인들이 전쟁터에 갔으니까 얼마나 소식이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굉장한 많은 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게 해서 익살스럽다는 건데 내 남편의 편지를 받은 아내들은 돈을 거의 내놓지 않았답니다. 내놔봤자 아주 너무 조금해서 그 막내가 부자 되는 데는 그 하나도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로 번 것을 수입에 올리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서는 이제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서 식구를 행복하게 했다. 또 네 번 이제 그 다음에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는 옛날에는 관직을 전부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한테는 관직을 사주고 그래서 삶의 기반을 전부 든든히 잡아주고 왕의 궁전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다르죠. 왕이 그 막내를 아주 부자로 만들어 준 것이 편안하게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막내가 만들어 줬죠. 그 다음에 중요한 페로가 직접 붙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부모는 괴롭지 않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옛날에는 다 7, 10, 12 많이들 낳잖아요. 5. 요즘은 거의 1명, 2명 또 그나마도 안 낳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잘생기고 튼튼하고 키도 크고 또 빼어난 외모를 지녔다면요. 그러나 아이들이 너무나도 허약하거나 말이 없으면 허약하다는 거가 여러분들 집안에 아이가 옛날에는 병을 앓거나 여러 가지 병을 앓아서 계속 앓고 있는 아이가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되게 얘기하면은 너무 형들이 아파 있으면 나중에는 형들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또 너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고 그것이 나중에 본인한테 굉장히 아주 양심이 갇히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괴롭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집안에서 항상 효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작고 구박받던 아이들이라는 거죠. 이 작은 애물단지가 온 가족의 행복을 이루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의 문제든 그 주위의 문제든 뭔가 약하고 어린 사람들 구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숲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부자가 된 후에 원망하지 않고 부모들을 전부 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동화하고 빨간 모자 둘만이 유일하게 결혼을 하지 않는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결혼 문제를 다루지 않고
또 보통 배고픔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결핍된 문제는 대개 다른 동화에서는 부자라든가 왕자라든가 공주랑 결혼해서 해결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반대죠. 그, 그, 그 공주와 왕자랑 결혼해가지고 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칠리구두도 정당하게 뺏은 것이고, 그리고 그 뺏은 것은 뺏어서 이루었던 어쨌든 자기가 이룬 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죠. 그리고 식인기 부인에게 거짓으로 상황을 알려서 재산 빼앗는다는 거가 조금 저거에서 아까 네 가지 다른 상황을 얘기했죠. 그래서 부와 명예를 결혼에 의해서 형성하지 않고 막 그 편지로 혹은 그 소식을 알려서 한 것이 이것이 그 시절에 유행하던 익살담, 뷰레스크라고 그러는데 익살담으로 이 이야기를 그 분류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학문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페로가 분명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글을 그대로 많이 베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가 16세기에 바실리아, 우리는 바질이라고 하는데 바질의 그 이야기와 페로의 이야기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든가 뭐 신데렐라라든가 지금 이 막내 꼬마 엄지라든가 그래서 바질의 니닐로와 네닐라가 이 자체가 엄지소년과 엄지소녀에서 엄지라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차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두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전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모로 바질 거는 계모인데 페로는 친모로 해놨죠. 그리고 그 바질의 이야기는 잔인한 계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모에 대한 거를 굉장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계모가 자식을 키우게 하는 것은 집에다가 고문 기계를 들여놓는 것과 같다. 만약에 이 세상에 좋은 계모가 있다는 것만은 그건 영원한 기념 박물관에서 기념해야 할 기념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계모라는 것은 그 암탉이 이빨 달린 것 같다. 이렇게 완전히 계모에 대한 그 잔인하게 벌을 주죠. 그리고 이제 그 왕자가 그 남매는 이제 귀족하고 결혼을 시키는 것인데 해서 계모에 대한 것을 굉장히 나쁘게 쓴 이야기라 여기 나오는 교훈은 늦게 오는 불행이 더욱 무겁고 아주 10배로 닥친다. 부모들이 당한 그러한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끔찍한 그 얘기가 아니라 페루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친부모의 이야기고 물론 아버지 상이 둘이 나오지만은 또 결혼하지도 않았고 왕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오히려 돌봐주죠. 그리고 교훈도 가장 약한 자가 위로를 주는 것이죠. 결국은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두 아버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자신의 아버지가 만족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일 때가 많은데 무능한 아버지를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였고 두 번째 그 무능한 아버지와 정반대되는 부를 갖춘 아버지는 또 역시 그것도 식인귀였죠. 그래서 사회에서 어른들, 아버지들 이런 그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삼켜지는 어린 자들을 많이 부정적인 두 아버지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꾼과 두 식인귀주도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 그 두 아버지 상인 것이죠. 나무꾼의 집에서는 부모를 버렸지만은 식인귀 집에서 부인은 아이들을 환대했고 그 자기 집은 굶주림에 있었지만 아이들한테 먹을 것을 주었고 어머니가 그 돈이 생기자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기를 사지만은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렌즈 고기를 준비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식들이 늑대에게 잡혀 먹을 수 있는데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리는데 식인귀 집은 뭐예요? 그 식인귀만이 이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이 다 또 어디 똑같이 일어나고 있냐면 나무꾼 집에서는 꼬마 엄지가 의자 밑에 숨어 있을 동안에 일어나고 이 식인귀 집에서는 침대 밑에 숨어 있는 동안에 일어나죠.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는 굶주린 7 아들이 있었고 나무꾼은 식인귀 집에는 잘 먹여진 왕관을 쓴 7 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아버지가 서로 다른 결핍을 해결해 주지만 똑같이 잡아먹는 그런 집은 마찬가지죠. 또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이라는 것이 그 집안의 삶의 터전이 되지만 바로 이것이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전부
고난의 장소가 결국은 또 그 삶을 주는, 생명을 주는 장소가 되고, 또 생명을 주는 장소도 또 때때로는 또 죽음을 주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숲을 벗어나고 고난과 그 헤매임의 죽음, 그 미로 숲으로 우리가 헤매되지만 결국은 그러한 그 역경, 뭐 나중에 요즘 아이들이 말합니다. 역경이 경력이 된다고. 그 역경이 그 승리와 행복으로 이끄는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여러분이 여기 지혜자, 그 꼬마 엄지라고 이제를 따르면서 꼬마 엄지가 따라라 하며 여러분이 그 가장 지혜로운 자 창조주를 따라간다면은 그 여러분이 그 받은 그러한 창조력과 지혜로서 얼마든지 도전적인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약하고 어리고 가장 늦게 태어났지만은 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그 창조적인 지혜와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행동력을 지닌다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인데,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낮아도 굉장히 큰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리장화, 이게 페루동화의 특징이기도 한데 마법적인 것을 내면서도 결코 마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가 분명히 마법에 의해서, 꼬마 엄지가 마법에 의해서 그 불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그 마법성 있는 그러한 장화는 부차적인 거고 실제로는 본인의 창조적인 지혜로서 그 불을 잃은 것이죠, 명예를. 그래서 그 마법의 칠리장화가 가족의 재산에 기여할 뿐이었고, 꼬마 엄지가 재산을 빼앗은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혜와 용기였고, 또 꼬마 엄지가 왕의 사자가 돼가지고는 그 장화가 직접적으로 그의 재산에 기여하는 것은 오직 마지막 에피소드, 전쟁터, 귀부인에 의한 그럴 때만 그 불을 귀한 것이지, 실제로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지혜와 용기에 의한 것이 가장 좋은 그 마법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전쟁터에서의 불을 그 읽힌 기부인과 부인과의 차이에 대한 것은 익살스럽게 여러분들 웃으라고 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익살담으로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법 장화를 얻었지만은 주인공은 뭐예요? 왕의 사자가 됩니다.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들 연희들에게 물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연애 편지도 전달하고, 또 그 대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사랑의 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이야기가 집을 나온 그 주인공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었지만 영원한 청소년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영원한 청소년상을 이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은 청소년 시절이죠.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가능한 계절이 없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괴로운 시절이지만, 바로 그런 괴로운 시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커다란 선물과 힘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젊은이들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제일 낮고 제일 꼴찌처럼 보여도 우리 모두가 다 청소년으로 남아 있어야 되죠.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청소년이라는 것은 모두 아주 귀한 선물로 받은 최고의 값진 존재들이고 특별히 축복받은 아주 귀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결국 엄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엄지가 되는 최고의 삶을 여러분은 살 권리도 있고 그런 선물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엄지 소년이 오늘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